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가요? 3월이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납니다. 1년에 4분의 1이 훌쩍 지나간다. 이제 무섭다는 건 제가 웃자고 한 표현이고, 네. 다만 우리가 연초에 계획 세웠던 거 내가 잘 지키고 있나? 금연하겠다, 등산하겠다, 운동하겠다, 특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 잘 지키고 계신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야, 전혜연 평론가님 항상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매 시간 저도 또 반성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게요. 방송 중에 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미국 SVB 파산 그 여파는 위기의 국민연금 해법은 당신의 아파트는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타이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지레짐작이 가시죠.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세 가지인데요.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그 첫 번째 주제는 미국 SVB 파산 그 여파는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말 세계 금융시장을 달군 소식들,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이었는데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미국의 16위에 해당하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에 증권시장 또한 출렁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불안에 떨고 계셨다고 하는데 SVB라고 불리는 일명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 경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276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 파산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파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실리콘밸리, 즉 미국의 스타트업의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형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주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려 40년간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떤 자금 역할을 했던 이것이 왜 무너지게 됐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저금리를 일단 줍니다. 단기 자금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투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좀 이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장기 자산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경제 뉴스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죠. 왜냐?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미국의 증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나 금리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한다는 정책을 쓰면서 1년 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자와 장기채의 영향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채에 대한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장기채가 헐값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은행이 지금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은행의 자산 가치로 같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예금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확정이 되면서 계속 이제 예금 인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금 인출을 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유동성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장기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픈런은 아시죠? 알죠, 알죠.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 거기까지는 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문 열면 막 달려가는 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네. 희귀한 물건, 한정판 물건, 세일 물건 살 때 달려가는 거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네. 뱅크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예금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막 경쟁적으로 돈을 막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돈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결국은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태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네네. 제가 말씀을 했듯이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인가? 우리나라도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뱅크런 사태가 계속되는 이런 흐름이 투자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은 혹시 유사한 현상이라는 건 아닌가라는 교훈을 봐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이 SVB도 문제지만 이런 거 잘 감독하라고 만들어놨던 당국에서는 뭘 했냐, 이런 책임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 이게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주지사라던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 이제 파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네. 여기가 스타트업, 네. 실리콘밸리의 돈줄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월급을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안 주면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네.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걸 인수해라. 이런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반론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거다.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걸 투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쨌든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융업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예. 증시의 일부분 영향이 있고 투자자들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미국 금융업 전체로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입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뱅크런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계속 아팠어요. 자, 특히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SVB가 왜 실리콘밸리의 젖줄 역할을 했느냐.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 등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돈을 쉽게 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떤 전략을 썼냐, 이런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특화 상품을 많이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에 당연히 많이 몰려들었고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의 절반 이상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이 말은 절반 이상이 이번 예. 사태를 보면서 나 떨고 있니? 정말 그러니까요. 생존의 문제를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돈줄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대기업과 달리 이런 스타트업은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신용 등급도 낮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월급이 밀렸을 때 노동법 분쟁도 생기고 업계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내 바이오 벤처들도 잔뜩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주로 SVB와 거래하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벤처 쪽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바이오 벤처 가운데 최근 사태에서 장외 주가가 10% 이상 빠진 것도 있었다라고 와, 합니다. 네. 이게 연쇄적으로 물고 그러니까요. 물리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관이 있는 미국 바이오 벤처를 봤더니 네. 이 SV와 거래하는 바이오 벤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 SVB 사태가 금융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았던 또 다른 요인은 네. 이곳과 거래하는 곳들이 뭐 대다수의 어떤 소액 주주,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소액 예금주가 아니라 약간 특화된 기업들, 그렇죠. 얘들 좀 몰려있던 것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뭐 정부가 뭘 하냐는 얘기도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제 파산 후에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까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떤 공적인 영역을 투입해서 금융시장에 손을 대거나 어떤 기업들이 흔들릴 때 또는 네. 산업 구조 자체가 붕괴될 때 나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의 삶이 같이 붕괴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원치 않았는데도 뭐 기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량 실직자가 나온다던가 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왜 캘리포니아 뭐 주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큰 곳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이 지역 경제 전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도시가 제조업을 했다. 근데 이 회사가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겼던 어떤 금융기관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당장에 이 회사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월급을 제때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근로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근로자들의 소비와 연관된 지역 상권이 일제히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해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당국에서 책임을 져서 우리 다 피해 입잖아요 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은행 경영진은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은행 경영진은 해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왜냐면 위험을 알고도 예측하고도 해야 되는 투자자들까지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럴 수도 없다. 그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분 또 선을 긋는 것도 나왔는데 다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겠습니다. 또 한편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냥 예금을 한 거예요. 예금의 특성이 뭐죠? 엄청난 수익률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네, 대신 안정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투자라는 개념은 좀 다르죠. 위험성을 감수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강조하는 점이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을 자꾸 즉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런 걸 인수까지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은 좀 의견이 같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SVB가 미국에도 외에도 캐나다를 포함해서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지에도 진출해서 현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SVB 캐나다 지사도 무너지면서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캐나다 지역에 있는 또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SVB의 특징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내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전략을 썼고 그렇다 보니 캐나다에 있는 기존 은행이 굉장히 벽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이 벤처 분야라던가 스타트업들이 여기 아무래도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SV의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 지사도 무너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어떤 캐나다에 있는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돈줄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도 약간 출렁하긴 했지만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흐름은 뭐 그때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3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보인 것은 아니다. 소폭 반등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보면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뭐 비상회의를 소집한다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라던가 이런 지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뉴욕 증시도 좀 봤더니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물론 굉장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금융업 전체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도 랠리, 좀 안도 안도 가면서의 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또 비트코인 어디로 튈지 참 모르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SVB 파산 사태 후폭풍으로 글로벌 증시는 흔들리는데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또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이 증상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네. 있는가입니다. 네네. 은행이라는 곳이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VB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시장도 믿을 게 못 돼. 그렇다면 믿을 곳은 혹시 비트코인? 하고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될지는 앞으로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곧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SVB 사태도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라던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서 금융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외려 우리나라에는 호재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 미 기준금리 급격한 인상 탓에 발발한 만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금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나면 네. 우리나라도 왜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금리의 차를 항상 뉴스에서 다루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인 곳이야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좋은 데로 가야겠다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빅스텝,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좀 뭐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4월에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에 다시금 나설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는 좀 복잡한 요인이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요인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영끌족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네. 변동금리 썼는데 금리 네. 인상되니까 파산할 지경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미국의 이런 상황도 좋지만 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 한 요인만 볼 수 없는 것은 국내외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자인가 아닌가를 투자자들이 또 금리를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 또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요. 한은이 이제 어떤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회의가 잡히기 전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위원이 빨간 넥타이를 매면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을 보고 사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포인트네요.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를 진화를 했고 또 요동치던 증시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 은행의 파산은 아무래도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 특히나 2008년에 정말 대단한 사태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SVB 파산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이 될지 초미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향은 있으나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2008년 사태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스타트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IT와 바이오 기업으로 이 종목이 좀 몰려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 만약 오픈런을 한다고 해도 개인들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쓰진 않죠. 뭐 쓰거나 빼거나 하는 것보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큰 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봤더니
개인 소비자 비중이 높더라. 따라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큰 규모로 움직이거나 이럴 확률은 좀 적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산한 실리콘뱅크 은행의 모회사가 바로 SVB 파이낸셜인데 이 또 다른 자회사인 SVB 캐피털과 SVB 증권의 매각 또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물론 자회사이긴 한데 현재까지 외신의 보도를 보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는 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구조조정위원회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보면 SVB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의료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M&A 자본을 M&A 자문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좀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SVB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다. 뭐 이런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라던가 지사는 좀 다르죠. 예. 사실 SVB의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 우리 캐나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캐나다의 스타트업들도 떨고 있는 현상이 네. 나타났듯이 지금 비슷한 현상 어디로 봐야 되겠냐. 홍콩 상하이 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에 인수했느냐? 네. 1파운드 1,5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헐값 아닌가요? 이건 뭐 헐값 네.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냥 거저 아닌가요? 하나의 은행을. 예. 그렇습니다. SVB의 영국 법인 예금액이 67억 파운드 10조 5,700억 네. 매출액은 55파운드 약 8조 6,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느니 빨리 좀 쉽게 말하면 주인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경제 이슈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이번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SVB 매수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말은 참 이분의 말로 인해서 막 들쑥날쑥하긴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코인 관련한 자원도 그렇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뉴스입니다. 말 왜냐하면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와 회사 규모 커지는구나, 네. 사업을 다각화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 지분을 그냥 대거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면 주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네. 실리콘밸리 인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트위터에 열린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고 했는데 테슬라 투자자 중 한 명이 역시 트위터로 네. 사양한다, 안 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투자자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했다라는 걸로 하는데 다만 이제 워낙 영향력이 큰 그렇죠. 기업이자 인물이다 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화들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트위터를 보고서 또 움직이잖아요. 말을 조금만 신중하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금융시장을 현재까지 봤을 때는 크게 불안감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으로 요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뭐 미국 은행이 이렇게 단기간에 파산하는 걸 보니까 국내 은행의 운영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투자보다는 예금 또 적금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중 은행은 좀 안전할까요? 일단 예.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중에서 주목할 부분 기초체력. 기초체력. 즉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와 달리 어떤 구조라던가 부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중요한 거, 전 은행이 유동성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 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계속해서 24시간 시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SVB 파산은 표면적으로는 급박한 예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부실 문제에서 금융계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의견도 꽤 많아요. 자 SVB 파산 사태에 대한 전희연 평론가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또 시사법률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펀드 사태 이른바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예. 특히 뭐 평생 모았던 돈을 이제 시장 상인들이 가져갔는데 뭐 안정적이다라는 말만 듣고 펀드에 다 받았는데 손실이 엄청났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펀드는 예금이 아니에요. 투자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계약서 꼼꼼히 안 읽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해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시장이나 금융당국 그 기관들이 은행들이나 뭐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목했던 것처럼 금융당국이 어떤 투자자라든가 예금자를 대신해서 감시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이런 신생 사업을 열어줄 때 이 기준에 맞느냐를 봐야 되고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에서 조금 더 금융시장을 잘 관찰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위기의 국민연금 해법은입니다. SVB 파산 사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또 국민연금이 이슈였어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주식과 채권을 1,389억 원어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SVB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1,218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도 위탁투자분으로 지난해 말 기준 171억 원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혜영 의원이 이제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에 공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던가 금융 주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예. 지금 계속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측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시외 투자 내역은 지금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국회 차원의 어떤 대응이라던가 네. 어떻게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는 언론의 보도라던가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죠.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8.22%였습니다. 예. 마이너스 8.22%딱 안 나오시죠? 금액을 한번 금액으로. 말해볼까요? 네. 평가 손실액 79조 6천억 원입니다. 79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거고 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가다가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이게 나 못 받는 거 예. 왜냐면 나는 꼬박꼬박 정부의 말을 믿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돈만 내고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기금 운용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재정 추계 쉽게 말하면은요.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지금의 추이로 갔을 때 언제냐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계산을 해봤더니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익률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노령화.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인력,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인력은 줄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받는 사람과 받는 기간이 연동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5년 전에 한번 해봤더니
2057년에 소진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개발했더니 2년이나 빨리 기금이 소진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돌려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나야 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이 받는 나이도 더 늦추라 그러고 네. 심지어 못 준다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이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가를 해외하고 많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채권과 주식 위주이고요. 예. 또 대부분이 국내에 투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금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해외 투자 비중이 85%로 훨씬 많다. 이걸 조금 쉽게 해석을 하자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고려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전문 인력도 확보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로 1차 충격을 주더니 지금 80조 원이 손실액이 달했다고 하니까 79조 넘으니까. 예, 너무너무 진짜 충격적인데 사실 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최대 손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연금 측에서는 해외 주요 연기금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네, 반응을 보여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 예. 쪽에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던가 코로나19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만 그럼 해외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왜냐하면 해외도 다 비슷한 똑같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7%였습니다. 자꾸 왜 캐나다 얘기를 하냐면 캐나다 10%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은 7.7%, 노르웨이 6.7%, 네. 일본 5.7인데 우리나라 4.7이다. 이게 해외와 수익률 비교해도 너무 낮네요.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좀 쉽게 말하면 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예.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수익을 잘 내려면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 전문성이 제대로 담보가 되고 있느냐. 그동안의 상황을 쭉 봤더니 국민연금 이 어떤 이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와 어떤 정치에 관련된 인물이 내려오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논란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문제는 전문성이 없고 연관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데 이사장으로 보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잘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국민연금 본사가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약간 젊은 세대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연봉 조금 덜 받더라도 서울에 있겠다. 네. 나 서울에서 대학 나왔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여기가 좋다. 또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방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네. 부분도 일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제가 이걸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뭐 국민연금 본사의 지방 이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나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전문 인력들이 민간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 오는 뭔가 매력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 인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보상 체계를 더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카더라라고 해서 이제 90년대생 이후로는 80년대생들도 그렇고 연금을 못 받는다더라. 연금이 지금 고갈이 됐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뜬 소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또 국민연금 관리가 좀 너무 허술한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노후 준비는 정말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국민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돈 쓸 때 많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하루 만에 국민연금이에요. 그냥. 예. 잘 보시면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동안 나 병원 한 번 안 갔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좀 오르면 에이 뭐 돈 더 나가네 하지만 이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은 당장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심리적으로 정부의 어떤 신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마이너스 이런 수익률에다가 79조 6천억 원
라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나오는데 지금처럼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 하면 국민연금 더 많이 더 오래 내셔야 하고요. 네. 더 늦은 나이부터 수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뒷부분의 주장은 사실 정치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령화라는 예.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해주려면 뭐 노령화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부분이 아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네.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 계속 이대로 가면은 고가 시점, 아까 2055년이라고 하는데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나는 국가를 믿고 연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받는다고? 라는 젊은 층의 반발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현재 우리가 도저히 정부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 이런 요인이 있고, 예를 들면 고령화 자체를 정부가 늦출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국민을 설득하고, 그러나 이게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국민연금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수익률은 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연금 개혁이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주자들이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더 늦게 받으라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 연금 개혁하자는 얘기 쏙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 논리로 보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바보 되는 일은 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야권과 노동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 글쎄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그 뭐 수익률만 마이너스가 지금 한창 마이너스니까요. 순자산 규모가 890조입니다. 아, 좀 상상 그 상상을 이상이네요. 초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왜 네. 이 내용을 하냐면은 국민연금의 어떤 중요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논의하는 곳도 고도의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전문위원 추천 방식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예. 지금은 위원 9명 모두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기로 하는데 이걸 이제 6명으로 줄인다. 비상근 위원 3명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 정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왜 그러냐. 전문성 보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전문가 단체가 어디냐면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경영학회, 증권학회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게 정본인데 야권과 노동단체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 이게 완전히 무슨 경영계나 자본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야권과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저는 이제 어느 쪽이 옳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한쪽은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명은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회에 검사 출신 인사의 선임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것이라는 또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검사 출신 분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기존의 기금운영의 상근 전문위원들 대부분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분야가 사실 단기간에 뭐 지식이 확 축적되거나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상법과 연관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 온다? 이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이 보수 정권하고 연관된 인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적어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고 그렇죠. 또 관치에 흔들리지 않게
독립성인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이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서 보유지분의 가치총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굉장히 큰 실수 아닌가요? 이게 망신. 이거 어떡하지? 네. 부끄러우면 국민들의 몫인가요? 네. 말 그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분기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유 지분의 가치 총액을 잇따라서 잘못 기재했다. 잇따라서. 예, 근데 가치 총액이라는 것이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닐 텐데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의 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여러분 제가 재밌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아니 무슨 초보잖아.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우, 당연합니다. 예. 지분 가치가 10배나 크게 기재했다. 이게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하는데 이런 수치 오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 국민연금의 기금관리 운용체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제대로 되는 게 맞는지. 예. 이 국민연금 운용기가 관련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게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의사결정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은 법으로 지금 다 규율이 되고 있고요. 네. 운용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든 당연직이라고 하죠. 네. 맡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전문가도 들어오고 관계기관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문제가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은 정확히 뭔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적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음대로 내가 오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 큰 계획을 다 세워놔요. 근데 이거 큰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국민연금 운용관리위원회가 맡고 있고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 그대로 제가 전문위원회가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검사 출신이고 정치 편향이 있는 사람을 굳이 이런 분야에까지 넣느냐. 이건 새로운 관치가 아니냐.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수익률 중요한데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국민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일부분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한 번 굉장히 잘못되면 너무 어떤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야당이라던가 노동계에서 내는 의견도 이제 정부에서 잘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기재부 공무원들이 어쨌든 뭐 엘리트 공무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라서 정말 밤새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보상 체계가 민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민간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한데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급의 몇 년 이런 것을 본인이 마음대로 뛰어넘거나 인사권자가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면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 인력들이 왜 자꾸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연금의 저는 성패 요인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느냐 안 얻느냐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 국민연금 안 내겠다. 이 방법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내가 믿는 은행에다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되면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이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계속 신뢰감을 심어주는 노력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MZ세대의 생각이 나요. 정말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못 돌려받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아무래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2030 특히. 예. 이게 내가 이제 계속 이제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고 거의 마이너스 8% 수익률이고 80조 원 규모라는 것은 젊은 세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정부가 맨날 이렇게 홈페이지나 무슨 공보물 날아오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럴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뭐야 실제 수치 보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라는 거 하나. 네. 두 번째, 국민연금이 원래 초기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요. 10년 이상 보험료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나이가 상향. 나이가 더 많은 쪽으로 바뀌어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의 젊은 네.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만 65세가 된 게 아니라 만 70세가 67세. 되고 막 그렇죠. 영원히 못 받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자꾸 MZ세대에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MZ세대의 불안감을 당연히 정부에서 신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네. 것이고요. 지금 뭐 한국경제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미래 세대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개혁을 한다라는 요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이 선거 때문에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뭐 노동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부분의 논의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이 될 것인가, 개악이 될 그렇죠. 것인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협회 측이 올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보사들이 우리는 토탈 케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네. 생보사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뭐 공적 영역에서의 장점도 있고 사적 영역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아마 이 생보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저출산 고령화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수익 악화 문제라던가 네. 이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이 산업협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 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율이 거의 OECD의 평균보다 3배가 높아요.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공적인 영역이 또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의 뭐 주장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사적 부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 얼마나 더 두텁게 될 수 있을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연금 문제라든가 뭐 보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제 사각지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공적 영역에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적립금 92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2055년 정도에 바닥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손실이 반복되면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지기는커녕 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더욱 커지게 된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가 우선이다. 고갈 시점을 늦추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만약에 극대화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님, 제가 평론가님께 얘기하기도 참 죄송스럽네요. 이거를 어떻게 정치권은 네.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꾸 이 국민연금을 정치적인 것과 너무 연관시키는 유혹에서 빨리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헤어질 결심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인물들은 논다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정치색 빼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정말 일리 있게 귀가 남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투자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히 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손실 났으니까 당신 책임이지 이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정부가 같이 청취해야지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너무 또 완벽한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정쟁에 이런 걸 이용할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에게 어쨌든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확실해 보이니 좀 빠른 수습을 좀 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적으로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또 이메일로 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searching, what does that mean, Nate? I've been learning, grabbing my keepsakes, leaving my burdens. Well, I brought a few with me, I'm not perfect. Looking at the view like this concerns me. Picking up the cues right, I'm quite nervous. Hating when I lose sight, life gets blurry and things might hurt me. It's probably gonna be a long journey, but it's worth it though. Cold world out there, kids, grab your